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정세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르링 강의 러시아 역사의 군주 키워드 이해를 통한 대학 시절의 개인 관리, 이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는 11회 횡단철도 여행에 관련된 이러닝을 또 영상을 지금 방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과연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이제 군주, 여러 명의 많은 군주들이 있었죠. 그 군주 중에 오늘 4명의 군주를 제가 선택해서 이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대학 시절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우리 삶의 관리, 좀 그렇게 좀 도모를 하기를 원한다. 좀 그런 주제로 이제 이것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2반 4세 모스크바 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3, 4세 때 이제 군주가 되었죠. 1584년까지 군주였는데 17세기 이후 제정 러시아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그 이전 16세기, 15세기 이럴 때 국명은 마스코프스카이 가수다르스도,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국, 모스크바 공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모스크바 국. 오른쪽 사진은 그림은 제일 유명한 이반 내제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고뇌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벌인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주고 있는 사진 그림입니다. 3세 군주로 등극을 했고, 아주 짤막하게 이제 본다면 이제 러시아 남부 까잔, 아스트라한 등 16세기 무슬림 거주권 지역으로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은 지금도 한 2천만 명의 이제 무슬림이 이제 러시아 연방에 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이 이슬람 지역으로 결국은 16세기 이후로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개인적인 삶은 이제 폭정의 삶이다. 1560년 아내 아나스타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아나스타샤를 굉장히 좀 사랑을 했죠. 근데 이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굉장히 인생의 어떤 방황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숙청으로 귀족들을 살해하고 러시아의 중앙 집권 권력을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는 비교적 선정을 펼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70년대 이 노브고로드라고 굉장히 이제 모스크바와 번가는 당시에 중세 시대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굉장히 민주적인 도시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모스크바가 점점 이 도시로서 어떤 힘을 강하게 키워나가면서 이 모스크바가 이제 러시아의, 그러니까 모스크바 국이라는 것은 모스크바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작은 도시들, 중소도시들을 점령해 나갔죠. 노브고로드도 이제 그렇게 점령을 했죠. 무참히 진압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자기 아들을 몽둥이로 죽인 사건입니다. 일종의 광기죠. 죽인 이유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 광기로서 죽이게 되었다. 이 1584년에 3월에 이제 이반 4세가 사망하는데 독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러시아의 역사를 따져본다면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망했던 원인들을 정확하게, 특히 이렇게 그 군주라든지 아주 유명한 인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반 4세에 대한 평가는 심리적 측면은 이제 개인적 차원, 통치 전반부는 긍정적이었다. 후반부에 가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구조적 측면은 이제 귀족의 권한에 대한 왕권의 승리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중앙 집권화를 시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성종, 조선시대 성종도 그렇습니다만 중앙 집권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약화되었던 중앙 세력을
러시아 중앙 집권화의 완성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반 내제, 너무 짤막하게 봤습니다만, 이반 내제를 보면서 대학 시절 우리가 이제 개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러시아 군주 이반 4세의 개인 사례를 통해 개인 관리의 의미. 왜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폭정에 빠졌을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선택적 정의, 즉 그는 이제 중앙 집권에 대한 개인적 열망이 굉장히 강하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귀족들의 살해를 하죠. 수만 명을. 왜냐하면 귀족이라는 것은 자기들 힘을 합쳐서 언제나 왕권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에도 많은 그 왕들이 자식을 많이 낳게 된 것이 왕권 강화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앙 집권에 대한 개인적 열망이 강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개인사의 삶의 불안한 유년 시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또 다른 어떤 가계끼리 굉장히 이렇게 갈등과 왕권 쟁탈전에 벌여가지고 사실은 그도 개인적으로 목숨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개인사의 삶에 굉장히 불안한 불우한 또 유년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편집적인 성격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저는 이 군주에 대한 공부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고 또 이런 군주의 삶을 통해서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기보다는 어떤 그 역사를 보면서 나는 과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개인사의 어떤 과도한 반응에서 좀 벗어나면서 심리적 관리, 심리적 안정을 가지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 감정의 상황에서 시대와 국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그리고 통합적 의식을 좀 가지자.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한목적성을 유지하자.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귀족들을 공포정치하며 살해할 필요가 있었을까? 중앙 집권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게 뭐 역사에 가정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들도 이런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 좀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의식을 가진다면 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뾰트르 대제인데요. 뾰트르 벨리키 피에르브이, 그러니까 뾰트르 1세, 뾰트르 대제. 1682년에 1725년, 이 기간은 제위 기간입니다. 출생 기간이 1682년이 아니고, 그가 군주가 되었을 때가 1682년이고, 뒤에 1725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사망했던 시기죠. 대표적 업적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핀란드만 늪지대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러시아 중앙 집권화의 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반 내제는 중앙 집권화를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뾰트르 대제 시대는 중앙 집권화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러시아를 유럽화의 길로 이끈 시대 인물이다. 그래서 뾰트르 대제 그러면 유럽화, 유럽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뾰트르 대제 이 18세기가 러시아가 유럽의 강국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19세기 가서 이제 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유럽화의 길로 이끌었고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시대적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뾰트르 시대를 제국 시대다. 왜냐하면 뾰트르도 이제 다른 이 나라로 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영토를 확장을 했거든요. 그 제국 확장. 그리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대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늪지대에서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뼈 속에서 건설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전 러시아 시대다. 그리고 뾰트르 대제는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계몽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진보의 시기다. 근대화를 위한 권력 그 자체를 위한 가혹한 절대주의 통치 시기입니다. 이 사람 이제 서유럽의 이 사절단을 이끌고 서유럽에 가서 조선을 배우고
각종 어떤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배웠죠. 뼈트의 계획이 어두우면 뭐냐, 그러니까 전면적 정집제를 가지게 됩니다. 군대의 건대화라는 명목하에 봉직 귀족도 평민도 없습니다. 군사적 의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제적 성격이었죠. 봉직 귀족은 평생 군대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징집병은 평생 복무를 하게 돼야 됩니다. 1790년대 25년을 나중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25년 또 군대를 25년 간다면 이것도 엄청난 기간이죠. 우리 지금 18개월입니까? 저는 30개월 시대에 갔는데 대학 1학년 마쳐 갔기 때문에 28개월 15일, 일주일 더 있어서 28개월 22일입니다만 근데 뾰트르 시대는 평생을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북방전쟁이라서 스웨덴과 20년 이상 전쟁을 했거든요. 1790년대에는 이제 2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카테리나 시대. 25년 또 적은 기간이 아니죠. 북한도 뭐 지금 10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11년? 근데 어쨌든 25년도 긴데 평생을 개혁에 반대하던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가둬서 죽게 내버려 줍니다. 결국 이제 뭐 사형시킨 것은 아니고 그 사형 언도를 내렸죠. 내렸는데 그냥 그 감옥 속에서 너무 충격받아서 죽게 됩니다. 개혁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아까 뾰트르 대제 죄송합니다만 뭐 아까 우리가 봤던 이반 내제도 자기의 그 아들을 그렇게 죽였고 뾰트르 계획도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된 결과가 되었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역사의 인물로 이제 추앙을 하게 된다. 모스크바 강의 뾰트르 대제라고 이렇게 이 오른쪽에는 모스크바 강의 이렇게 1991년에 소련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소위 말해서 국가 건설, 어떤 모스크바를 새롭게 건설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역사적 인물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기념비를 많이 세웠는데 뾰트르를 러시아 역사의 아주 위대한 어떤 건설자로 이렇게 봐서 아주 저렇게 멋지게 모스크바 강에 저런 기념비를 세우게 됐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국가 건설의 핵심 인물로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뾰트르 대제를 보면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 대학 시절에 개인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가와 시대에 대한 발전의 가능성. 우리 어떻게 보면 그 국가주의자가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애국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푸틴은 지금 푸틴이 추구한 것은 국가주의잖아요. 잘못하면 그것은 보수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이고 샤베니즘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국가 시대에 대한 발전의 가능성을 좀 보자는 것이죠. 뾰트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뾰트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과연 지도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시절 개인 관리는 과도한 개인의 발전에 너무 매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개인의 발전에 매몰이 되어서 뭐 어떤 너무 급한 어떤 정책들 펼치고 또 그 와중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제 개인의 목적에 너무 치중하여 가족과의 단절을 조심하자. 이것을 넣은 것은 우리 현대사회 지금 가족과의 어떤 관계 참 중요한데 혹시 우리가 이 가족과의 단절, 지금 우리가 군제를 보면서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뾰트르 대제를 보면서 좀 내 자신이 좀 개인의 목적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여제 1762년부터 1790년 이것도 제위 기간이죠. 이 여자분인데 이제 여성 군주 물론 그 전에 몇 명의 군주가 여자 군주가 있었습니다만 진정한 어떤 여자 군주였죠. 독일 아나이트 제르퍼스트 소공국의 공주로서 결혼을 했습니다. 뾰트르 3세라는 분이랑 1762년에 성공적 쿠데타 남편이 폐위되고 죽게 됩니다. 오를로프 건의대, 오를로프 형제인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예카테리나 이 여제의 이제 그 군주가 되기 전에 그 왕이었던 남편을 폐위시키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에카체네 여자가 관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역사적 그것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보면 질곡을 사임으로 모이고 난 뒤에 이제 왕으로 군주로 이제 등극했다는 것이죠. 에카체네 남편 얼굴이 나오네요. 베오토르 3세 계몽 군주고 계몽주의 사상에 이제 심취를 했죠. 프랑스의 보이테르를 초청해서 사상을 학습합니다. 보이테르는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였죠. 남편의 생전 제 사진을 보면서 꼭 이렇게 남편을 죽여서야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몽군주로서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를 했고 그리고 이제 1793년, 1795년 폴란드를 1차 분할을 하게 되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함께. 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바르샤바 이제 국립대학교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넣었던 것은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이제 바르샤바 갔을 때 저는 이 바르샤바를 걸으면서 막 울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사실 바르샤바 봉기로 20만 명이 죽었고요. 소련이 이제 그 폴란드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독일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독일군에게 나치 군대에게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켜서 많이 죽게 되었죠. 어쨌든 이 폴란드와 러시아는 폴란드에 있어서 서방 국가는 대표적 국가는 프랑스이고 동쪽이라 그러면 이 러시아죠. 굉장히 러시아를 싫어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이렇게 분할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에카테리나 여제식이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위선적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도 이렇게 많이 숭상을 해줬고 무슬림들을. 그러나 러시아를 강국으로 전진시켰고 근대화, 학문과 예술을 발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진 아들 파벨 1세입니다. 굉장히 관계가 나빴습니다. 이 파벨 1세가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벨 1세에게 그 다음 군주 자리를 안 넘겨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파벨 군주는 이제 1796년부터 1801년 이분도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났는데 6년 정도만 군주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알렉산더 1세가 이제 군주가 되죠. 1801년에. 근데 에카체네 여자는 그 알렉산더 1세께 바로 이 군주 자리를 주려고 했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행을 했는데 아들 파벨 1세와 최악의 관계였다. 그래서 이 에카체네 여자를 보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개인 관리는 이 여자는 독일 출신이면서 러시아 문화를 이야기해서 러시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갔을 때 그 궁정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사람들 잘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 잘 이해하고 러시아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독일 이런 것을 강조를 안 했고 자기는 이제 러시아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죠. 러시아를 알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에카체네를 보면서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좀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한번 쟁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않는가. 두 번째는 에카체리나의 긍정적 측면, 타인, 다른 국가에 대한 존중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이 탈리반에 피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다른 국가에 대한 존중, 정말 어떤 이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타인과 다른 국가에 대한 존중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1927년부터 1953년까지 이렇게 서기장이었죠. 군주는 이제 아니고 소련 서기장. 스탈린 시대는 변화와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러시아인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성취의 시기도 하죠. 공업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고
공급 국가로 러시아를 소련을 이렇게 소련 연방이 되면서 이제 소연방 소련이 되었죠. 공급화 계획,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우리 한국도 박정희 시대 때 1차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죠. 대규모 강제적 산업화, 농업 집단화 시기입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로 변신했는데 강제적 농업 집단을 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게 됩니다. 뭐 수천만 명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또 1930년대 후반은 대공포 시기였습니다. 숙청의 시대 약 150만 명이 체포가 되고 처형되거나 굴락거나 하는데 교정노동수용소 본부 즉 시베리아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게 되죠. 오른쪽 사진은 자기 아내입니다. 나주시나 이 아내가 조금 요새 시중에 안 좋은 이야기 떠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뒷머리에 총 맞고 죽게 되죠. 스탈린이 시켰을 것이라는 공공연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죠. 자기 아내를 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사진이 이렇게 좀 오른쪽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전승국 소련을 이끌었죠. 얄타 회담 통해서 우리 남북한 신탁 통치를 결정했죠. 얄타, 크림 반도의 아주 참 깨끗하고 좋은 아주 온화한 도시죠. 스탈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독재적 통치와 잔혹성으로 히틀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탈린이 그 시대는 수정주의에서 스탈린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정주의가 굉장히 역사적 해석으로 많이 이제 등단했어요. 1970년대 미국 중심으로 여기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과 같이 이제 얄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탈린 이제 사망했을 때 사진이고요. 소련은 이제 스몰레스크 인근 카틴 숲에서 수천 명의 폴란드 장교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런던의 폴란드 정부와 소련 관계를 단절, 아까 저 짤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폴란드 망명 정부와 소련 관계를 사실은 그래서 바르샤바 봉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폴란드 망명 정부는 소련이 도와주기로 했다 이랬는데 우리 그런 적이 없다고 소련이 이야기를 하죠. 1944년 8월 바르샤바 봉기를 지원하지 않았고 독일군에 진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을 보면서 개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스탈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방 학자들, 특히 이제 미국의 학자들 해석 중에는 그를 편집광적인 독재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수정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시절 개인 관리, 내면 속에 나를 발견하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스탈린을 보면서 저는 내 자신의 내면은 과연 어떤 내면인가. 나는 온전한 내면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많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교수로서 올바르지 않는 태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의 포악성, 폭력성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포악성이 있지 않을까, 폭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인생의 온전한 것을 향해 우리가 매진하기를 좀 요청드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